참으로 실례지만 전혀 덕력이 없으십니다. 진짜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진짜 애니메이션은 진짜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요. 가끔가다 처음 뵙는 분들이 제가 그런 걸 빠삭할 거라고 그냥 지레짐작 하시는 분들 계셔. 나의 어떤 점이 자, 안녕하세요. 침착맨입니다. 공학 박사이자 교수이자 소설가이자 괴물 전문가 곽재식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공학 박사이자 교수이자 괴물 전문가이자 작가인 곽재식입니다. 네. 직업 왜 이렇게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두 개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네. 공학 박사 학위를 따고 이제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직업 하나고 작가로 원래는 이제 소설 쓰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소설 쓰다 보니까 이제 뭐 출판사에서 소설 말고 딴 것도 좀 써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괴물을 소재로 한 책들이 좀 잘 됐어요. 괴물을 소재로 한 소설이 잘 된 것도 있고 괴물을 소재로 한 무슨 교양서 같은 게 잘 된 것도 있고 특히 한국 괴물 백과라고 해가지고 아예 괴물만 사전처럼 모아놓은 책 같은 걸 냈는데 그 책이 제 책 중에서 아마 제일 잘 나간 책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하고 이제 괴물 전문가를 좀 쪼개놔서 이렇게 직업이 여러 개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데 크게 보면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 직업이 하나가 있고 작가 직업이 하나가 있고. 근데 작가면은 관심사가 굉장히 넓으신데 그 중에 괴물이 좀 팔리니까 사람들이 좀 좋아하니까 괴물을 한 번 더 내고 괴물을 한 번 더 내다 보니까 약간 괴물 전문 작가 느낌으로 SF 작가, 뭐 괴물 작가 이런 식으로 많이 좀 특화되신 건가요? 그게 사실 진실이죠. 그게 사실 진실이죠. 저도 사실은 읽는 거 좋아하기로는 SF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SF 많이 썼거든요. 지금도 SF 많이 쓰고 있습니다. SF는 뭐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어찌저찌 하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그때쯤에 이제 어떤 출판사에서 약간 그 사극 내지는 그런 뭐 옛날을 배경으로 한 소설 뭐 이런 걸 좀 하나를 써달라 요청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별로 안 써봤으니까 좀 그런 분위기를 팍 내기 위해서 진짜로 조선시대의 이야기책 이런 걸 좀 읽어보면서 거기에 약간 이렇게 좀 분위기에 좀 쩔은 다음에 그 감성으로 좀 내 소설을 써야 되겠다. 실제로 서점에 가가지고 제가 지금 책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어우야담이라는 책을 어우야담 수만 원의 거금을 주고 두껍습니다. 노렸네요 이거 어우야담은? 노린 건 아닌데 왜냐면 어우야랑 야담하고 야가 겹치니까 근데 실제로 있는 책 제목입니다. 어우당이라는 게 이 사람 호예요. 호. 글 쓰신 분. 그래요? 어우야가 약간 뭐 19금 이런 게 아니고 어우당이라는 게 이 사람 호고요. 그렇구나. 야담이라는 건 뭐 이 사람이 진지하게 쓴 얘기는 아니고 그냥 흘려들을 만한 이야기다라고 쓴 책 이름인데 읽어보면서 이제 소설을 쓰려고 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좀 소재 같은 거를 메모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해놓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 메모하면서 정리해놓은 그 자체가 약간 자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걸 내 혼자 품고 있으면서 하나둘 이렇게 내가 소설 써가지고 장사해봐야 얼마나 크게 잘 될까? 이거 자체를 약간 까버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를 관통할 수 있는 뭔가 주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괴물이었어요 당시에. 이 옛날 고전에 실려있는 괴물 이야기만 추출해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블로그에 지금은 사라진 추억의 이름 이글루스에다가 지금 살아있나요? 지금 이글루스 이제 그런데 관심도 없으시군요. 이글루스 작년에 영업을 끝냈습니다. 그래요? 블로그 매체로서 영업을 끝냈습니다. 방 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방 빼라고 방 빠졌죠. 어디로 빼셨어요? 아직 못 뺐습니다.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그럼 그 자료는 제가 받아놓긴 받았는데 근데 열람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제 컴퓨터에만 지금 들어 있습니다. 어디로 두세요? 치마에 올리시는 거 어때요? 치마. 치마. 제 그 커뮤니티인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게시판 하나 파드릴게요. 거기다가 좀. 괜찮죠. 안 괜찮은 얼굴인데. 그래서 거기에다 깠어요. 거기에다 까가지고 했는데 그 반응이 괜찮았어요. 예를 들면 뭐 저도 소설 쓰는 사람인데 이거를 소재로 소설을 쓰겠습니다. 저 만화 그리는 사람인데 이거로 만화를 그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좋다 막 사람들이 막 해주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책이 있잖아요. 사람들 반응이 좋다 보니까 그걸 이제 계속 업데이트한 거죠. 처음에는 한 30가지 40가지 정도 괴물 이야기가 정리돼 있었는데 지금은 한 200가지 300가지 정도 괴물 이야기가 정리돼 있는 걸로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그 어디더라? 포스타입에다가 그거를 일단 다 올려놨고요. 유료 결제하는 데잖아요. 근데 저는 무료로 다 올려놨어요. 왜요? 잠깐 유료를 했었는데 어차피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책을 사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 백화사전 같은 그 질감을 느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파를 따로 그렸어요. 책 낼 때는. 포스타입에 올리는 거는 제가 아무 데서나 그냥 이미지 자료 구해가지고 그냥 갖다 붙이고 인공지능으로 막 생성해가지고 갖다 붙이고 했는데 책으로 낼 때는 거의 뭐 국내 최고의 사파가 선생님께서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좀 괜찮은 책이 나왔어요. 내용 자체는 여러분이 호기심 생겨서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무료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 텍스트 자체는 포스타입. 글자 내용 자체는 포스타입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와,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책을 산다는 거는 사파와 글
글과 이 시너지가 환상적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료로 포스타입에 공개한다면 치마에 올리셔도.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뭔가 이거 괴물 자료 재밌다. 괴물 자료는 곽재식이다. 주변에서 이렇게 뭐 잘한다 하면 그쪽으로 점점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괴물 전문 작가 이런 쪽으로 어느새 흘러 들어가가지고 굳히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럼 SF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괴물 작가로서의 정체성 둘 중에 뭐 굳이 따진다면 어느 쪽이 좀 더 큰 것 같으세요? 그거 참 힘든 질문인데 오늘은 좀 괴물 전문 작가로서의 정체성으로 약간 굽어져 보겠습니다. 오늘 뭐 괴물 이야기 할 작전이니까. 근데 그렇게 멀지 않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특히 영화 같은 거 보면 SF가 괴물 나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에일리언, 고질라, SF가 괴물을 소재로 하는 것들이 워낙에 원래 많기 때문에 크리처들이 나오는. 저는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사실 안 나오는 SF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교집합이 분명히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82년생이시니까 저보다 이제 형님이시네요. 그렇군요. 83입니다. 그렇군요. 82년생이시고 그게 좀 궁금해요. 과학적으로 전공을 하셨는데 소설을 쓰시는 게 원래 좀 이야기를 좀 좋아하시니까 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느 자그마한 에피소드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 계기. 2006년인 것 같아요. 2006년. 이 시간이 이렇게 됐네 벌써. 2006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18년 전이죠. 저 대학생 때인데요. 제가 한 살 어리니까 대학생이시죠. 저는 이제 대학 막 졸업하고 대학원 막 다니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무슨 인터넷의 웹사이트 같은데 진짜로 그냥 재미삼아 완벽한 진짜 소일거리 삼아 소설 같은 거 이렇게 좀 짤막짤막하게 써가지고 올리고 이런 걸 그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MBC의 손형석 PD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디였는지 기억도 나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버스의 왼쪽 제일 뒷자리 쪽에 딱 앉아 있을 때 봄이었어요.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난 MBC의 드라마국의 PD인데 당신이 쓴 소설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는데 그거를 텔레비전에서 한 60분짜리 드라마로 내가 만들고 싶다. 깜짝 놀랐죠. 그때 당시에 완전 생 아마추어였는데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미쳤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말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 이렇게 뭐 출판 경력도 없고 무슨 뭐 소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생 아마추어 작가의 소설을 MBC 드라마국이 판권을 산 역대 사례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방송국 쪽은 약간 권위의식이 있어요. 길바닥이라고 표현해요. 보통 길바닥 출신의 글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런 얘기 나올 법해요. 완전 저는 진짜 길바닥 중에서도 거의 뭐 진짜 학생이니까 또 흙바닥이죠. 완전 거의 비포장 도로죠. 저는 길바닥 중에서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PD님 의사가 강하셔가지고 MBC 법무팀에서 없던 사례를 조사를 해가지고 새로 계약서를 요런 거를 하기 위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실제로 드라마 나왔거든요. 큰일 하셨네요. 그때 당시에 MBC 베스트 극장이라고 해가지고 단막극 형태로 이렇게 매주 한 60분짜리 그 한 편으로 그냥 끝나는 거기에 635회인가 토끼의 아리아라는 제목으로 제작이 완성돼가지고 방영이 나왔어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토끼 하면 생각나는 우리나라 고전 뭐 있습니까? 별주부전. 별주부전. 간 뭐 토끼가 달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어떤 내용이냐? 용왕전자 같은 그런 회사가 있어. 그 회사에 다닌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회사하고 여러 가지 마찰과 안 좋은 관계 때문에 회사에서 잘못해서 쫓겨나요. 완전 인생이 막 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회사의 회장님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면역 반응이 맞는 간을 전 세계에서 찾았는데 유일하게 맞는 사람이 난 거야.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실구실하면서 우리 회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높은 자리든 뭐든 다 해주고 돈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간만 좀 잘라달라. 그런 거를 소재로 한 이런 내용이었는데 괜찮았어요. 잘 됐어요. 재밌어요. 그때 이제 바람이 확 든 거지. 내가 소설에 이렇게 재능이 있나? 스타트가 지금 이렇게 재미삼아 소설을 그냥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렇게 MBC에 팔려가지고 드라마로 나오나? 힘주면? 그러니까 끝난 거지. 그래서 완전히 이제 소설의 길을 좀 걸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소설을 꾸준히 정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그렇게 잘 된 건 없다. 고점. 그게 고점이었어. 그러니까 워낙 고점이에요. 나쁘지는 않았어. 그 뒤로 뭐 책도 지금 뭐 꾸준히 내고 있고. 대백과 있잖아요. 괴물 대백과. 괴물백과사는 잘 됐고 그리고 뭐 중박 친 것들이 계속 꾸준히 좀 나와줬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따져보면 출발이 고점이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쓰신 책이 한 30편? 30, 더 넘는 것 같은데? 30권 좀 넘죠. 30편도 아니고 권이네요. 30권 좀 넘고. 이게 그 중에서 양이 말이 안 돼요. 그 중에 소설이 한 열 몇 권 되고요. 소설 아닌 게 한 열 몇 권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단편도 있을 텐데 편수로는 이제 10권이지만 편수는 훨씬 많을
많을 거예요. 편수는 많죠. 아주 궁금한 게 이렇게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직업은 직업대로 계속 하시면서 교수 활동을 하시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느냐? 제가 학교에 직장을 얻은 게 재작년이고 그 전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꾸준히 이제 글을 썼었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글 쓰는 생활한 게 거의 대충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걸 해보니까 이게 꿀맛이구나. 제가 해보니까 이거 뭐 사람마다 다르고 조건마다 다르겠지만 직업이 한 2개 정도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3개 이상 넘어가면 그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근데 직업이 한 2개 정도 있는 거는 하나가 힘든 게 나머지 하나에 좀 휴식처가 되어주고 그게 좀 지루해지거나 좀 뭔가 막혔을 때 나머지 하나가 또 돌파구가 되어주고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건 에너지가 좀 풍부해야지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회사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는 집에 가서 좀 쉬고 싶고 힘든데 막 회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면 저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일찍 가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지만 끝까지 남아가지고 막 재밌다고 하면서 막 부장님 진짜 재밌습니다. 속으로는 노잼을 떠나서 힘든 몸이 힘드니까. 잘 피해가시네요. 집으로 같이 일했던 부장님들 정말 다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막 소주 마시면서도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 좀 스물스물 피어오르냐면 이러고 있지 말고 창작자로서 예술가로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원고지 위에 컴퓨터 속에 글로 풀어내는 걸 하고 싶다. 이거 너무 답답하고 괴롭다 이런 생각 막 쌓일 때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점점 쌓여 있으면 그 마음을 딱 품고 집에 그대로 딱 와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막 글 쓰는 거야. 그러면 꿀맛이지. 근데 또 반대로 또 글 쓰는 거 이런 것도 하다 보면 보통 모든 우리나라의 출판계나 잡지사에서 원고료가 정말 짭니다. 그래서 대체로 글을 열심히 써도 별로 돈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특히 소설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끔가다 진짜 막막할 때가 있어요. 뭔가 재밌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갑자기 만들어내지? 누구 걸 뺏길 수도 없고. 그렇죠. 야 이거 진짜 답답하다. 근데 그런 생각 자꾸 드는 거야. 이렇게 내가 개고생해가지고 3시간 4시간 고민해가지고 열심히 소설 쓰기 시작해서 며칠 동안 작업해가지고 내도 과연 이 돈이 얼마나 되나. 그럴 때 이제 출근 시간이 돼가지고 회사 이렇게 출근을 해보면 막 하는 일 막 다 루틴한 일이고 막 얼마든지 막 하던 대로 그냥 쭉 하면 되고 머리 안 짜도 되는. 그러면 막 주위에서 곽 과장 이렇게 잘해라 하면서 막 칭찬해주고 시간 지나가면 월급 막 따박따박 나오고 꿀맛이거든 이게. 이게 이 맛에 나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곳은 회사구나. 이게 진짜 자본주의 꿀맛이 막 이런 생각 막 들면서 회사 생활이 막 즐거워지고. 이 직업을 자기 적성에 맞게 한 2개 정도 갖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잘만 조율하면 서로의 스트레스도 해소해주고 하나의 의욕이 빠졌을 때 나머지가 의욕을 좀 충전해지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도피처로도 좀 사용하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 회사에서 기분 좋았다가 들어가서 이제 소설 쓰려고 하는데 기분 안 좋아져. 소설 막 기분 좋았는데 쓰면서 잘 풀려가지고 막 좋았는데 회사 나가가지고 부장님 얘기 들으니까 기분 안 좋게. 근데 직장인 여러분 회사에서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퇴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아침에 부장님 때문에? 아니죠. 회사 일하는 것 자체가 일 자체를 이제 열심히 이렇게 어느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회사 생활에?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 만사가 쉽게 풀릴 것 같은데 회사에서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더 다른 사람이 있고 권위가 높아가지고 내 말은 절대 안 듣는 사람도 있는 권위 거예요. 높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은 더 큰 회사의 어떤 카운터 파트라든가 부장님들 다 좋으신 분이셨어요. 왜 무조건 부장님은 좋고 왜 다른? 왜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회사 다닐 때 재직급도 부장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지금의 어떤 집필 활동은 도피처기도 하면서 이게 뭐 일 욕심보다는 진짜 재밌어서 순수하게. 그렇습니다. 양쪽의 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치마에서 곽재식 작가님에 대한 글을 써주신 분이 계세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영화 엽기적인 그녀 같은데 보면 옛날 영화군요. 견우가 추억의 이름 견우. 견우가 뭐 누구는 어떻고 뭐 잘 부탁해요 하면서 막 써주잖아요. 진짜 요즘 분들은 견우하면 직녀밖에 모르실 텐데. 직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 좀 어떤 분이 이런 걸 써주셨지? 굉장히 잘하시던데요. 누구지? 자, 1번 참으로 실례지만 전혀 덕력이 없으십니다. 근데 왜 실례지만 왜 붙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참으로 모르겠어요. 실례지만 전혀 덕력이 없으십니다. 진짜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진짜 애니메이션은 진짜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요. 게임도 진짜 모릅니다. 가끔가다 처음 뵙는 분들이 제가 그런 걸 빠삭할 거라고 그냥 지레짐작 하시는 분들 계셔. 전 뭐 기름도 기억 안 나. 무슨 뭐 칼날, 뭐 귀멸의 칼날, 귀멸의 칼날. 그런 거. 작가님이 쓰신 그 소설의 어떤 부분은 귀멸의 칼날에 뭐 이거와 비슷하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거를?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엄청 많아. 그나마 제가 귀멸의 칼날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 진짜 막 건담에 뭐 나오는 수성의 마녀. 수성의 마녀는 그래도 좀 요즘에 나온 거 아닌가? 아시는데요? 근데 내용을 몰라.
근데 막 완전 막 이상한 30년 전에 나온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다 알 거라고 전제를 하고 막 질문하시는 거야. 저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요. 만화책은 그나마 이제 학교 다닐 때 좀 본 거 뭐 이런 거 알고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제일 최근에 읽은 만화책이 도박묵시록 카이지거든요. 카이지 재밌잖아요. 네, 그건 진짜 재밌게 봤어요. 예. 그 이후로 거의 업데이트가 없어요. 카이지 어느 편까지? 카이지 그 뭐죠? 빠친거 하는 거. 늪. 엄청 옛날이네요. 그 뒤에도 계속 많이 나왔나요? 효도 회장 아들도 나와요 나중에. 저는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저는 웹툰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드래곤볼 아실 거 아니에요? 드래곤볼 뭐 어릴 때 했던 거니까. 다 아시네요. 그것도 대충 어디까지 봤나? 외계 행성으로 가가지고 싸우는 거 있죠. 나메크성이요? 나메크성인가? 아시는데요? 하여튼 뭐 거기까지는 제 기억나. 피콜로도 사실 그 괴물인데. 그때까지는 제 기억나요. 그때까지는. 마인부도 괴물인데. 그건 뭔지 잘 몰라요. 그런 거 있는 거 알아. 막 그게 뭐 있는 약간 뚱뚱하게 생겨가지고 좀. 아시는데요? 근데 뭐 어떻게 싸우는지 몰라. 기억이 안 나. 그거는 드래곤볼 아는 거예요.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모르는 아니야. 그건 그래도 그건 아는 이야기인데. 예. 정말 21세기에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근데 갑자기 만나면 막 다 알 거라고 막 생각하시고 웹툰에 뭐가 나오는 뭐 이런 거만 말씀하시면 당황스럽지. 그리고 그래서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기분 나쁘게 하겠습니까? 뭐든 뭐가 됐든 그래도 안다고 전제를 해주시는 건데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나의 어떤 점이 나의 어떤 뭐 눈빛 때문일까 뭐 차림새 때문일까 나의 어떤 점이 그런 걸 다 알고 있다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단정하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이 글도 너무 실례예요. 참고로 실례지만 왜 붙이냐고 실례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경력은 없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는 조회가 게임 진짜 제로. 저는 뭐 스타크래프트 저는 안 했어요 거의. 해본 적만 있는데 그 뭐 이겨본 적이 없어요. 뭐가 뭔지만 대충 이건 스타크래프트구나 정도 인지할 수 있을 정도. 알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준비된 민수. 민수가 뭐냐면은 저희 채널에서 이제 전문가분들을 이제 뭐 민수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저 그분 압니다. 그 애국 민수. 광민수 선생님. 광민수 진짜 이름 민수인가 그분은? 그분은 진짜 민수예요. 그러시군요. 같은 곽씨가 한자가 하나인가요? 곽씨가 한자는 하나고요. 한국에 곽씨가 두 개가 있거든요. 청주 곽씨하고 현풍 곽씨가 있는데 현풍 곽씨가 완전 절대 다수입니다. 가끔 청주 곽씨가 있으면 그분은 진짜 어떤 진정한 양반 가문의 후손이다. 혹시 생각해 보시면 저는 현풍 곽씨고 저는 다수파입니다. 제 주변에 곽씨가 좀 많이 계시네요. 곽튜브님도 계시고 곽백수 작가님도 계시고. 곽백수 작가님 아세요? 제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이름 워낙 트라우마 그리셨던. 이름은 워낙 강렬. 가우스전자. 그런 거 잘 몰라요. 만화를 또 죄송합니다. 제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이런 거죠? 이런 거구나. 죄송해요. 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지? 참.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준비된 민수라는 소개를 해주셨는데 왜냐면은 과학자들의 인생에 대해서 갑자기 화두가 던져지니까 막 5시간, 6시간씩도 막 말씀을 하시고 워낙 그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지식도 굉장히 방대하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과학하고 앉아있네 프로그램명이 그건데 거기에 이 코너가 있어요. 과학자들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준 코너가 있는데 초장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렇게 이 과학자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걸 좀 뽕을 뽑자. 그냥 그런 컨셉으로 이상하게 좀 굳어지면서 이야기가 길어지면 이거 유튜브는 그게 없잖아요. 시간 제한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한 3시간짜리도 하고 4시간짜리도 하고 혹시 안 한 거 있으면 혹시 여기서 나중에 한번 할만하죠. 안 한 인물 있으면 한번 할만하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평가가 이제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지어 9시간짜리 영상이 유튜브에 있다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아인슈타인 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인슈타인 이야기거리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막 뭐 엄청나게 늘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8시간쯤 하니까 그 촬영하시는 분이 카메라에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데 지금 다 떨어졌다고 배터리가. 더 이상 촬영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기계를 이겼다. 황급히 그래가지고 마무리했던 뭐 AI 아직 안 돼. 인간이 이긴다고. 인간이 너무 힘들게 싸워야 돼 이기기 위해서. 근데 이겼잖아.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너무 힘들게 싸웠어요. 그러면 아인슈타인 얘기 나왔으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인류사 제일 천재가 맞습니까?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가님 기준으로 제일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좀 쉽지 않지만 적어도 진짜 탑티어에 드는 것만은 사실이다. 탑티어에 한 누가 있을까요? 탑티어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들만하죠. 그 다음에 폰 노이만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게임 이론 뭐 이런 걸로도 유명하고 뭐 온갖 분야에 영향을 끼친 그런 분 뭐 탑티어라고 할 만하죠. 폰 노이만은 그러니까 과학자분들이 왜 이렇게 좋아해요? 폰 노이만이 진짜 유독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상한 그런 천재적인 신기한 일화 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방면에서 아주 냉철한 계산 결과 같은 거를 제시를
많이 해가지고 게임 이론 같은 거는 뭐 과학도 과학이지만 사실은 요즘 뭐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 게임 이론은 모르시겠네요. 게임 잘 모르시니까. 잘 모르죠. 그거 관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분은 원래 수학하시고 뭐 양자 이론 이런 거 하시던 분인데 그런 대로 발뻗쳐가지고 엄청난 공적을 세우고 그런데 이분이 또 희한한 게 노벨상 이런 건 또 못 하셨어요. 그럼 곽재식 작가님하고 엄대엄이네요. 똑같이 못 받았으니까. 상대 이분은 진짜 똑같이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 다 같이 뭐 비슷하죠. 엄대엄. 근데 이 폰노이만 그래서 막 흔히 천재하면 떠올리는 그런 일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8,575 곱하기 3,256이 얼마야 하면 뭐 잠깐 생각하면 뭐 얼마야 이렇게 막 대답하는 뭐 그런 사람인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을 왜 과학자가 왜 좋아해요? 일단 이 사람 좀 유쾌하고 인생을 즐기는 뭐 이런 게 좀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인생사를 살펴보면 나름대로 좀 슬픈 구석도 있어. 한편으로는 조금 괴팍한 구석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다방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동료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지. 뭐 공부하다가 좀 막히는 거 있으면 폰노이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쓱 보고 이렇게 하면 풀리지 않을까? 하면 그대로 하면 막 풀리고. 그러니까 약간 꿈과 같은 동료인 거지. 선배이자 꿈 같은 선배이자 꿈 같은 동료. 그 일화 같은 게 다들 재밌고. 폰노이만 정도 탑티어에 속한다고 하는데 아인슈타인 동급이다. 동급으로 봅니다 저는. 굳이 따지자면 누구 둘 중에 굳이 따지자면. 망상이니까요. 이거는 뭐 망상이니까. 저는 오늘은 아인슈타인에게 조금 하나 더 던져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폰노이만은 정말 나이 들었을 때까지 아주 부지런히 뭔가 일을 하고 이것저것 많이 참여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쌓인 업적이 그만큼이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사실은 한 30-40대 정도까지 좀 일하다가 그 후로는 사실 좀 놀았어 이분은. 물론 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시지만 젊었을 때 한짝 때에 비하면 좀 노셨거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명망이나 후대에 끼친 영향을 뭐 비교해 보자면 아인슈타인이 돈 높다면 높지 폰노이만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약간 천재성이라는 거는 좀 그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뭐 되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물론 뭐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슬슬 쓱 해갖고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그렸는데 막 조회수 막 700만 막 이렇게 나오고 약간 이런 게 천재 느낌 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보면 아인슈타인이 조금 더 약간 천재 느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얘기는 하면 한도 끝도 없겠네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다 그때 8시간 9시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예의 빠져가지고. 저도 사실 이게 뭐 사실 준비된 내용이 아닌데 폰노이만 한번 슬쩍 여쭤봤는데 갑자기 큰일이네. 흥분을 하시면서 큰일이네. 흥분하시면서 폰노이만 얘기를 막 쭉쭉쭉쭉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잘 보신 것 같아요. 챗GPT처럼 쭉쭉쭉 나와요. 과학자분들이 왜 다들 폰노이만을 좋아하느냐 요런 거 이래서 못 참아요. 이래서 침착맨이 잘 풀리나. 그 못 참는 부분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세상 별로 없어요. 그래요? 요거를 캐치해가지고 질문 이렇게 딱 던질 수 있는 사람. 뉴턴 대 아인슈타인. 쉽지 않지. 저는 아인슈타인보다는 뉴턴에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면 과학자들 중에 진짜 뛰어난 사람은 자기가 개발한 그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대에 나와 있는 수학으로는 내가 개발한 이거를 계산할 수가 없다. 수학을 스스로 개발해내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어요. 약간 말하자면 좀 초과학자 이런 느낌으로. 뉴턴이 약간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가 지금 중력을 계산하고 무슨 뭐 물리학 이런 걸 개발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수학으로는 이걸 계산할 수가 없구나. 미분과 적분이라는 걸 내가 개발해야지만 이게 설명이 되겠다라고 해서 수학에 있는 미분과 적분을 뉴턴 개발했거든요. 자기 과학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런 게 좀 없어. 그때 당시에 최신 수학을 잘 배워가지고 그걸 활용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그거를 개발해가지고 수학계를 놀라게 한 저 사람은 자기가 과학적인 이걸 하기 위해서 수학자들도 생각을 못 해내는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수학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구나. 이런 정도의 충격은 아인슈타인은 좀 별로 준 적이 드문 것 같아. 그럼 뉴턴으로 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보다 약간 뉴턴 쪽 아닌가. 오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변에 공혁준이라고 이제 스트리머가 있는데요. 그분하고 좀 말투가 좀 비슷하신데.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분도 관심사가 있어요. 음식. 음식. 그분도 똑같이 막국수 대 족발 이러면은 갑자기 막 똑같이 이러세요. 이거 쉽지 않은데 이러면서 약간 그 풀어내는 방식이 공혁준 스트리머. 공혁준 선생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혁준 선생님. 찾아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준비된 민수는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3번 화학 매니아. 화학 매니아. 물리 천문이 좀 대세를 이루는 현재 과학 커뮤니티의 2단 하십니까? 뭐 2단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과학 유튜브 뭐 이런 거 하면 천문학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우주 이런 건 좀 신기하니까. 천문학하고 물리학이 많이 연결돼 있으니까 물리학 천문학으로 좀 쏠린 경향이 있는데. 물리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과학 쪽에 물리하면 뭔가 의대의 외과 같은 느낌. 근본 뭐 약간 왜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하나만 짚는다면 수학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리에서 수학이 제일 많이 사용되거든요. 수학을 굉장히 되게 동경하나 봐요, 뭔가. 그리고 수학이 좀 어렵잖아 해보면. 누구나 물리학자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해보면 물론 특이한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물리학자 분들도 100에 90은 저도 수학은
과학은 어렵습니다. 다들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수학자들을 되게 좋아하겠네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묘하게 그렇지도 않은데, 근데 약간의 그런 건 있어요. 좀 동경심, 멀지 않게 느끼는 마음, 좀 그런 건 있는데 수학하고 물리하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하자면 진짜 그런 흉부외과 같은 느낌 좀 있는 거지. 아무래도 좀 그런 건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 과학 그 유튜브라는 걸 포장된 거를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물리나 천문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과학과 우리 실생활이 딱 연결되는 그런 부분의 거를 보시면 예를 들면 주식 유튜브를 보신다, 경제 유튜브를 보신다 이러면 화학 이야기가 막 철철철 쏟아집니다. 계속 화학 이야기만 뭐 배터리줄을 사야 되는데 요즘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무슨 물질이 시세가 높아졌기 때문에 뭐가 어떻다든가, 어떤 뭐 섬유 회사에서 원단에 들어가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는데 이게 앞으로 등산복 시장에서 대박이 날 거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라라든가. 그래서 우리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우리가 과학이라는 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보는 그런 좀 실생활과 가까운 분야의 걸 보시면 화학으로 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게 과학이라고 내세우지 않지만 사실은 과학인, 약간 이런 게 화학에는 좀 많다. 신소재가 다 과학일까? 그러니까. 신소재 이런 게 다 화학이니까. 돈 되는 이런 쪽이 워낙에 좀 많다 보니까 2차전지 이런 것도 화학이네. 화학이니까 다 화학이니까. 그러네요. 얼마 전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의 일부였잖아요. 다 그런 식이거든. 주식 시장 이렇게 보시면 화학 회사, 화학 기업, 화학 산업이라는 건 있어. 그렇지만 뭐 물리 회사, 뭐 물리 산업, 뭐 물리 업종 이런 건 없어. 화학 업종 이런 거는 주식판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일상생활로 현실 문제로 화학을 많이 좀 파고들어 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과학 뭐 유튜브에요 이런 식으로 포장된 형태로 조금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좀 마이너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화학 이야기를 화학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 잘하시겠네요. 전 주식은 일체 안 합니다. 왜요? 왜냐면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주식에 잠깐 손을 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해보니까 이게 너무 생각이 나. 딴 일을 못 하겠어. 시세가 막 오르내릴 때마다 막 자꾸 신경 쓰이고 막 5만 원 또 까먹었구나, 10만 원 또 벌었구나. 일일비 하시는군요. 난 일을 못 하겠어. 난 그때 결심해서 난 주식이라는 걸 하면 안 되겠다. 굉장히 섬세하신가 보다. 저는 코인이 나왔을 때 굉장히 초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막 진짜 비트코인 막 5만 원 막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저는 이거는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그때 안 했느냐? 그 판을 보니까 이 주식보다 더한 판인 거야. 이걸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이걸 하다가 내 인생을 여기에 그냥 다 바치게 될 수도 있겠다. 정신이 다 일로 가야죠. 막 회사 뭐 다 때려치고 여기에만 내가 빠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말도 없어요. 손을 하나도 안 댔었는데 손 잠깐 대보는 것도 낫지 괜찮지 않았을까. 인생 한 1, 2년 그러니까 없었다 1, 2년 정도는 거기에 좀 바쳐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생각도 조금 드는데, 근데 그때로 생각해보면 경력 단절도 있고 하니까 쉽지 않. 그래도 비트코인이라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물리 전문의 대세를 이루는 현재 과학 커뮤니케 이단하시고 화학이 분명히 굉장히 재밌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엄청 많다. 이런 거 신기해. 이거 지금 커피 마시고 있는데요. 커피에 카페인 들어있잖아요. 카페인이 커피 안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커피라는 이 식물은 왜 애초에 자기 몸에서 이런 이상한 물질을 왜 만드는 거죠 도대체? 그래서 독버섯은 독이 있잖아. 그러면 자기 독버섯이 독을 품고 있으면 동물이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자신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독을 품고 있다. 이거 말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도대체 커피라는 식물은 이런 물질을 몸에서 뭐가 좋다고 만든 거예요? 궁금하네. 왜 그럴까? 밤에 뭐 일하라고 이걸 만든 건가? 이거 화학과 생물학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안 밝혀졌어요. 왜냐면 이게 신기한 게 커피에만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아마 우연히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생각해보면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물이 또 있죠. 우리가 친숙하게 많이 먹는 것 중에 커피 말고 뭐 있죠? 티. 녹차도 있잖아. 녹차는 커피하고는 다른 동네에서 태어난 완전 다른 식물이잖아요. 근데 걔도 카페인을 몸속에 품고 있다고. 얘는 도대체 왜 품고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상관이 없는 두 개의 식물이 몸에서 카페인이라는 물질을 도대체 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왜 그거를 왜 끓여서 먹어? 이거 신기해. 이런 게 생활 속에 근처에 있는 화학의 신비입니다. 아니 커피 열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뭐 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먹어서 각성이 되면 좋구나 해서 먹게 해가지고 뭐 씨를 퍼뜨린다고 하면 그러는데 녹차는 잎이잖아요. 이게 더 이상해. 의미가. 왜 애초에 이 식물들은 이런 걸 왜 만든 거지 도대체? 신의 선물인가? 그러면 또 일하는 하늘의 뜻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집에 가서 막 쓰시겠네요. 약간 SF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기원전 3758년에 지구에 외계인들이 딱 와본 거야. 외계인들이 딱 와보니까 이대로는 인류의 문명이 더 이상 발전을 못하겠다. 인류의 문명이 더 발전하려면 인간들이 좀 더 빡세게 밤마다 일을 해야지만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그래야지만 인류가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외계로 나와서 우리가 교류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 심어준 외계인들이 유전공학으로 카페인을 만드는 식물을 개발해가지고 아프리카에는 커피,
아시아에는 녹차. 이렇게 하고 떠나갔다. 이러면 이제 끝내주는 SF가 될 텐데. 근데 그랬을 것 같진 않고. 느낌이 좀 약간 베르베르 느낌. 베르베르, 베르나르. 그러니까 화학이 이렇게 일상생활에 스며 있는 게 많아요. 거창한 뭐 이런 거 막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뭐 이런 건 좀 없지만 생활 가까이 있는 게 많아서 화학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재밌네요. 네네. 과학하고 이제 이야기가 또 붙으니까 또 이렇게 재밌을 수가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 자, 아무튼 3번이 화학 매니아신 속성이 있고요. 네 번째는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학과장이신데 학과내 교수가 한 명 본인 포함해서. 맞습니다. 본인이 학과장 하시고 본인이 평교수 하시고 그렇습니다. 부교수 하시고. 학교가 이제 뭐 작은 학교다 보니까. 그러면 뭐 안에서 이것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그럼 본인이 하고 굳이 뭐 그렇게 역할 그걸 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 하죠. 우리 학과에 이것 좀 해줘. 하이 이거 다 가져가. 그렇게 뭐 굳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죠. 우리 학과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럼 누가 처리하겠어? 나밖에 할 사람 없지. 자, 처리할 사람. 나밖에 할 사람 없지. 누가 하겠어? 저희 조교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 게 저희 조교님은 그래도 항상 저보고 학과장님이라고 항상 불러주십니다. 그냥 뭐 여보쇼라고 해도 학과에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항상 학과장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좋은 분이시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섯 번째 속성 곽바오. 곽바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직바오는 누구죠 여기? 매직방님이라고 이렇게 스트리머분이 계신데 이분도 하이브리드예요. 박마법. 치과 의사시면서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작가이시자 공학 박사시잖아요. 두 가지 정도 하는 거 괜찮다니까. 그분은 이제 옛날에 막 개그맨도 살짝. 이게 아무튼 두 개를 지금 동시에 하고 계신데. 그런 느낌이다. 매직박. 아니 이름이 아니고요. 별명. 매직박 선생님이 이제 어떤 구리로 된 걸 들고 계시면 매직박구리. 굉장히 통찰력 있으신 게 실제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직박구리. 매직박구리. 멋지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소개해주신 이분은 직바오보다 더 닮았다. 푸바오에 더 근접해 있다. 저는 뭐 호모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이런 곰과 동물과 뭐 닮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좀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해 주신 거를 보니까 뭐 좋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푸바오가 인기가 진짜 많거든요. 푸바오가 어느 정도냐면요. 푸바오 좋아하는 이제 그 매니아층이 푸바오 오늘 밥 뭐 줬냐 사육사한테 뭐 시어머니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 정도로 애정이 강해요. 매니아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곽바오 하면은 근데 뭐 뭐 먹었는지 신경 써주신 분 저희 어머니밖에 안 계신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5번은. 곽바오는 중요한 거예요. 6번은 좀 약간 사람들한테 이슈가 좀 됐던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이슈가 됐죠? 미터법의 수성인. 성인까지. 아주 과도하다. 미터법을 너무 사랑하셔서 네코가 석자라는 이런 뭐 속담도 네코가 석자. 한치 앞도 모른다 이런 거 진짜 쓸 필요 없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치를 떠신다고. 미터법이 왜 훌륭한 단위계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미터법이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거 지구지 않습니까? 지구의 둘레가 몇 킬로미터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구 둘레. 이거 미터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알 수 있습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4만 킬로미터 조금 더 되는데 근데 원래 4만 킬로미터로 아예 짠 겁니다. 그거를. 무슨 얘기냐면 1킬로미터라는 거리를 만들 때 그걸 애초에 처음에 18세기 말에 프랑스 과학자들이 이걸 정할 때 지구의 북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구에서 제일 더운 적도까지의 그 거리, 지구 둘레의 4분의 1이겠죠. 북극에서 출발해서 적도까지 갔다가 남극까지 갔다가 다시 적도까지 갔다가 북극까지 오면 한 바퀴니까 북극에서 적도면 지구의 4분의 1이겠죠. 그게 10,000킬로미터 되도록 1킬로미터라는 걸 정한 거예요. 애초에. 왜냐면 프랑스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뭐 피트 뭐 인치 이런 단위 썼잖아요. 피트 무슨 뜻이에요? 발이라는 뜻이란 말이지. 이건 도대체 누구 발 크기를 기준으로 한 게 1피트냐. 애매하죠. 옛날에 영국의 헨리 몇 세? 헨리 6세? 뭐 이런 사람들이 내 발 기준으로 해라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 이집트에서 무슨 뭐 규빗 뭐 이런 거 하면서 무슨 뭐 팔 길이를 뭐 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누구 팔 길이에요. 농구 선수 팔 길이로 하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면 우리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겠는가 생각을 결정한 거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결정할 만한 거라면 지구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서 지구의 북극에서 적도까지 길이를 10,000킬로미터로 잡는 단위를 만든 거예요. 그게 1m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둘레는 외울 것도 없이 40,000킬로미터예요. 실제로는 재보니까 지구가 울퉁불퉁하잖아요. 정확하게 동그란 정확한 원도 아니고 실제로 재보니까 40,000킬로 조금 더 됐어. 그렇지만 하여튼 원래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키로수를 본다. 내 차 100,000 킬로 탔네? 그럼 그 얼마 정도란 뜻이야? 2바퀴만. 지구 2바퀴 반 돌았다는 뜻이야.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뭐 한 400km다. 그러면 이게 지구 전체에서는 어느 정도지? 지구가 4만 km니까 지구 전체 둘레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구나.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단위 이걸.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네. 저는 참고로 저는 이 미터법, 미터를 우리가 널리 많이 쓰고 더욱더 생활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일리지라는 말을 좀 싫어합니다. 마일리지. 마일리지는 마일이 얼마나 쌓였느냐를 마일리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마일리지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미터법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에 얼마나 탔는지를 다 키로수라고 한다고. 키로수. 미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마일리지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마일을 단위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일리지라는 말이 쓰이는 거거든요. 저는 마일리지라는 말을 모든 분야에서 다 없애고 그냥 키로수로 했으면 좋겠어. 키로수로. 비행기 탈 때 마일리지 쌓는 것도 그냥 키로수 쌓는다라고 하면 이해하기도 쉽고 너무 쉬워요. 계산하기도 쉽고 무슨 뭐 미장원에서 머리 잘라도 뭐 마일리지 쌓는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것도 다 키로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막 머리를 자른 그 길이 자체를 재가지고 그걸로 정립을 하는 거지. 아예 당신은 3km 머리카락 잘랐다. 그럼 뭐 케이크 주면서 한번 축하의 노래 한번 불러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마일리지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요즘에 뭐 자동차 보험 이런 거 하면서 퍼 마일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좀 이제 다음 세대에서는 뭐 퍼 킬로 이런 식으로 굳이 마일이라는 그 잊혀진 과거 세대의 유산을 끌고 올 필요가 있는가? 키로수라는 말을 마일리지 대신에 많이 쓰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곽지식 작가님이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엄중히 경계할 필요도 없는 게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이걸 푸시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예전부터 뭐 피트, 마일, 야드, 파운드 많이 쓰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것뿐이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만든 과학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셔도 거기서도 과학 유튜버들은 다 킬로그램, 미터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막으로 이제 나오긴 하죠. 미국 사람들 많이 봐야 되니까 뭐 5kg이라고 하면 몇 파운드입니다. 자막으로 나오긴 하는데 미국도 요즘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는 언젠가는 세계의 미터법이 모든 나라의 국권이 자리 잡을 것이고 그때가 좀 세계 평화가 오는 날이 아닐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품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고대 중국은 고대 중국 진시황의 도량형 통일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2024년에도 도량형 통일이 안 됐는데. 그렇지. 이게 참 이런 거 보면은.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학자들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소통을 하면서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의지가 진짜 얼마나 강한지를 반대로 또 살펴볼 수도 있는 게 진시황은 자기가 그 폭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조건 이 단위로 다 통일해라라고 해가지고 겨우 통일 안 하면 다 죽이겠다라고 해서 통일한 거잖아요. 근데 미터법 안 쓰겠다고 죽이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프랑스에서 만든 건데 프랑스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뭐 독일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에서도 미터법 다 초장부터 도입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과학자들이나 이런 세계에 소통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좀 미워도 프랑스하고 전쟁을 한 후에도 단위는 미터법으로 통일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참여를 해가지고 진시황 같은 사람이 강제로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가 이 미터법이라는 기준을 같이 누린다는 이 사실이 세계 평화의 소중함을 돌이키는. 그런데 미국은 왜 이 좋은 미터법을 쓰지 않는 거지? 계속 바뀌고 있어. 왜 안 쓰는 걸까요? 저는 요즘에는 좀 말조심을 합니다. 저는 미국이 미터법을 안 쓴다라는 말을 요즘 안 해요. 덜 쓴다. 미국은 미터법을 덜 쓰는 것뿐이지 좀 이상한 예시긴 한데 요즘에 미국의 깽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총을 딱 꺼내면 이건 무슨 38 구경 총이다, 45 구경 총이다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38, 45 그 뒤에 생략된 단위가 인치야, 인치. 0.45 인치의 총 구멍 크기를 가진 총으로 내가 너를 쏘겠다 막 이러면서 악당들을 위협을 했단 말이지. 요즘에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총이 9mm 권총. 미국의 미터법이 총기에도 있어요. 지금 밀리미터가 들어가서 하다 못해. 미국의 옛날에는 엔진의 그 실린더 크기, 엔진 크기 할 때 우리나라에서 뭐 2000cc짜리 엔진, 3000cc짜리 엔진 이런 거 하잖아요. cc가 큐빅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뜻입니다. 미터법에서 나온 거예요, cc도. 옛날에는 미국에서는 cc 이런 거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도 1000cc가 1리터거든요. 요즘은 미국에서도 자동차 팔 때 리터 단위로 엔진 크기 말합니다. 2리터다, 3리터다. 미국에도 지금 미터법이 이제 훅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진시황이 안 시켰는데도 안 시켰는데도 아름다운 시대가 온다.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인데 정력적인 지필과 요거는 아까 사실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요거거든요. 곽재식 속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어디에 나온 내용이냐면 한국 SF계에서 곽재식
곽제식 속도라는 것이 있다. 아하. 곽제식 속도는 6개월 동안 단편 4편을 쓰는 정도의 집필 속도를 말하는데 곽제식 작가는 이 곽제식 속도로 집필한다. 하하, 이거 참. 아니 곽제식 속도가 6개월에 단편 4편 쓰는 정도의 집필 속도인데 왜 곽제식 작가는 실제로 이 곽제식 속도로 집필을 하는지 왜 이게 그러게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뭐 연원을 따져보자면 그 SF계 정말 거장 고인물로 네. 유명하신 작가님으로 듀나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그분이 아마도 트위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한번 글을 올리신 적이 있어요. 금년 상반기에는 내가 단편을 4편이나 썼다. 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했다니 이거 거의 곽제식 작가 속도 아닌가 이렇게 한번 쓴 적이 있어. 아 거기 그래서 그 후로 이제 후배 SF 작가들이 아 곽제식 속도 6개월에 단편 4편이구나 이렇게 이제 정해진 건데 막상 제가 단편 소설을 쓴 거를 헤아려 봤더니 단연 8편 정도는 쓰는구나. 근데 앞에 이게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요. 네네. 이제 단편 연재 속도가 그때그때 다를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은 막 나오고 어느 날은 좀 뜸하고. 네. 그건 이제 부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부장님들은 다 착각했어요. 다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역추적을 해보면 아 단편이 많이 나온 시기는 그때 부장님이 누군지를 좀 추적해보면은 좀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러니까 돌아보면 진짜 그럴 때는 있어. 약간 사학적으로 봤을 때 좀 엿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때 당시에. 옛날에 소설을 이렇게 특히 단편 소설 잘 보셨어요. 단편 소설 같은 거 딱 읽다 보면 새록새록 그때 추억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이런 일을 겪었었던 시절이었지. 왜 이렇게 나쁜 놈이야? 이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이 가수 활동. 그리움 주기율이라는 자작곡을 부르셨다고 하는데. 자작곡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음원이 나오고 하나도 없습니다만. 네. 제가 또 이제 심심할 때마다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자작곡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올릴 때가 있는데 그리움 주기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사가 이 노래 자체로 주기율을 외우는 거예요? 노래 자체로 주기율 표현 원소들 있지 않습니까? 수소, 리튬, 베릴륨 그거를 이제 외울 수 있는 내용을 가사에 녹여낸 약간 발라드. 근데 왜 그리움 주기율일까요? 사람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노래거든요. 근데 주기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수소만큼 나는 그댈 사랑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과학적 지식을 좀 끼워 넣은 거지. 왜냐하면 수소가 실제로 원소 중에서 세상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랑한다. 근데 이게 수소만큼. 그렇게 의도를 한 건 아니었는데 가사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뭔가 헤어진 연인을 아쉬워하면서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목이 그리움의 주기율이 되었다. 약간 주기적으로 그리움이 돌아오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애절한 노래죠. 저는 이 당시 부장님이 알고 싶어요. 글로만 해결이 안 되는 단계여서 멜로디까지 나오는 요때 회사 다니던 시절이죠. 그 부장님을 빨리 찾아야 제가 봤을 때 곽제식 작가님의 이 작품의 양이나 질이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회사 다니던 시절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터 메탈? 미터 메탈도 제 자작곡이죠. 메탈인가 이거는 장르가? 약간 메탈 끼가 조금 살짝 들어가 있는. 발라드 한 곡, 메탈 한 곡. 또 딴 곡도 좀 있는데 미터 메탈 노래 좋은데. 미터법을 사랑하자 뭐 이런 노래.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애절한 노래죠 그것도.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터 메탈 한번 들어볼까요? 미터 메탈을 자막 켜면 가사 있어요. 미터법을 사용하자. 미터법을 사용하자. 평수 넓이 쓰지 말자. 평수 넓이 쓰지 말자. 미터법을 사용하자. 표준 단위 주수하자. 파운드 야드 쓰지 말자. 근치되말 몰아내자. 근치되말은 뭐죠? 근치되말 이런 비표현. 근치되말. 너만은 나에게 준 미터법 하나도 변하고. 그림은 AI 그림인가요? 여기 자예요. 미터법이니까. 미터법을 사용하자. 내가 기가 세라. 멜리 마이크로 나노피코. 미터법과 함께라면 나는 무너지지 않아. 이 메탈이네요 진짜. 뒤에 누가 제 목소리입니다. 뒤에 잡음이 들어간대 여기? 코러스. 그렇구나. 저는 녹음할 때 잡음으로 들렸군요. 코러스. 죄송합니다. 제가 누가 들어온 줄 알고. 저 그 그리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괜찮죠. 그 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미터법을 사랑하자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덮일 수 있을까요? 노래 아름답습니다. 노래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수소만큼 나는 그댈 사랑하고 있는데 한번 놓친 헬륨 풍선과 라이브네요. 같이 라이브죠 이거는. 그대는 돌아오지 않네. 사실 미터법도 원 큐로 녹음하잖아요. 아무렴요. 그걸 몇 큐씩 하고 있겠습니까 그걸. 다 원투로 하셨구나. 유리처럼 투명한 맘이
재판소 숫덩이가 되었네. 과자 봉지 질소처럼 횡하네. 그대는 나의 산소였는데 플로린 이 닫고 잠자는 대신에 매운 쌓인 밤거리 술에만 취하네. 헤이. 맛은 소듐처럼 짜기만 하니 마그네슘 불꽃 같던 내 사랑은 알루미늄 비행기처럼 떠났네. 모래가루 규소처럼 흩어졌네. 불붙은 인과 같던 내 마음은 화산의 유황 같던 그 사람 연속의 표백제로 지워진 것처럼 내 마음은 아르곤 같은 비활성. 실제로 운영하시는 그 유튜브시네요. 네네. 뭐 운영한다기보다도 뭐 주로 자료 올리는 자작곡만 올라가 있습니다. 자작곡. 그렇네요. 은단추의 행진곡도 있고. 좋은 노래죠. 뭐 그대 마음에 녹는 점. 이거 좋은 노래죠. 뭐 여러 가지 노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곽재식 검색하셔서 구독하고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알아봤고요. 이게 인터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길어졌어요. 사실 감사합니다. 특강을 좀 부탁드리려고 했던 특강. 예. 자, 곽재식 작가님이 이제 준비해주신 특강을 들어볼 텐데요. 특강. 어떤 내용인지 좀 살짝 알려주시죠. 네, 오늘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과학 이야기로 빠져가지고 과학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막 미터법 얘기 나오니까 흥분해가지고 그 이야기에 한 2-30분만 흘러갔었는데요. 오늘은 과학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괴물 이야기를 한국의 역사, 전설, 신화 이런 것 속에 나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잊고 있었던 한국의 괴물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딴 데서 좀 안 했던 이야기 위주로 좀 뽑아와가지고 약간 4대 괴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뭐 4대나 3대도 좀 멋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대로 끝날 수도 있고 준비해놓은 건 4대 한국의 4대 괴물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상 최초로 특강인데 제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특강이에요. 한국의 3대 괴물로 나올지 한국의 4대 괴물로 나올지 이거는 강의가 끝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끝나봐야 합니다. 제가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진짜 애니메이션은 진짜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요. 게임도 진짜 모릅니다. 우리 뭐 만화계에 야설록이라는 분이 계시죠. 어떻게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게 유령의 기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슈퍼마리오 부끄부끄. 그거 아시잖아요. 게임 아시는데요. 옛날 거잖아요. 게임 아시잖아요. 부끄부끄 명치가 모르는 건데. 그거 왜냐면 그게 마리오 카트에도 나오고 그러지. 마리오 카트에 아이템으로 나와요. 아이템으로 나와요. 나와요.